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 비트코인 관련 소식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미국 은행에 대한 CDS 프리미엄 미국 정부의 절반 수준. 시장은 미국 은행보다 차라리 정부를 더 위험하게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얼마나 잘 먹힐지 갸우뚱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았고요. 글로벌 은행 CDS 프리미엄 순위가 나왔는데 보게 되면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형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거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위험도 표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미 이쪽은 가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 타겟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나 여기가 마탱이가 가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또 무엇가 남아져 있는 것인지 남아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 이죠. 보게 되면 나라별마다 침체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한국에 미치는 강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델리티 측에서는 한국의 위치를 미국에 있는 침체에 있는 구도와 거의 유사하게 넣어준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왜 유로존을 여기다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로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 물가가 뭐 5에서 6% 사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영국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다시 9% 찍었다가 다시 10%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 보면은 글쎄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가 지금 물가가 한 3.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략적입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스위스 자체가 원래 비싸잖아요. 예, 비싼 동네인데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정도인데 과연 유로존을 왜 저기에다가 넣어놨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 추이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침체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이르게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제 비트코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침체에 있는 가장 취약한 국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 쪽에서 대응이 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게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매우 주관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유입 총액 대 유출 총액 차트 지난 24시간 동안 유출이 60%를 초과한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매도하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것도 말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현재 바이낸스가 이제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역대 최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롱과 숏 비중이 그렇게까지 많이 터져 나가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잔고 추이인데 잔고 추이는 여전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씩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여주던지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보아야 될까요? 다행스럽게 올라왔다라는 건 비트코인 팔고 그냥 이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출까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한 건 맞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지표에 있는 퀀트 내용은 어느 정도는 맞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SV 센티와 첫 스테이블코인 출시 예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공식 트윗에 따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의 오피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시율이 매일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7%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해시 레이트도 나쁘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디널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에 있는 가격을 계속 올려주다 보니까 채굴 회사들도 이것 봐라, 다시 한번 가동률을 조금 더 끄집어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지 노선은 채굴에 있는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는 순간 채굴 회사들에 따른 강력한 구조조정이 한 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채굴 회사와 또 미국의 중소형 은행과 이는 뗄 수 없는 관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이 어느 정도 위기가 되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또 많이 땡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금리가 비싸다라고 해도 약간 사업은 내 돈 갖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중소형 은행들이 어느 정도 무너지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적어져서 어느 정도 채굴 회사들도 최대한 인수합병이나 또 어느 정도 부도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서 주가도 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산전적으로 좀 많이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1200개 이상의 독일 은행이 소매 고객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어느 정도 서비스 일원으로 좀 저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코인베이스 전 CTO 비트코인 90일 내 100만 달러 정도 도달할 것 같다. 200만 USDC를 베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건 약간 어그로 마케팅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CTO 입장에서는 기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USDC도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 주어야지 코인베이스에게도 좋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걸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좀 도와주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니까 그걸 넘어선 거죠.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을 조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200만 USDC 베팅을 했으니 USDC 쪽으로도 좀 많은 베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여졌고요. 팀 드래퍼 기업들 최소 2개월치 급여 준비금 비트코인으로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 2개월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실리콘뱅크에 따른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 운영을 필요한 최소 6개월치 단기 현금성은 은행에다가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 차라리 비트코인에다가 놓아 넣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에 있는 중간 환전 거래소를 해주고 있는 애들이 지금 싹 다 망해버리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자포 쪽에서 시작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게 또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 오류 같은 걸 또 잡아냈는데 또 많은 부분이 또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뒤로 올해 비트코인 1억 2천만원 무조건 돌파한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보게 되면 여기서도 재민이 최고 전략 책임자가 올해 비트코인 아마도 올해 역대 최대 기록을 깰 것이다. 10만 달러 가격도 흥미로운 수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올해 비트코인 최고 기록을 다시 실험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의 다 일치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중소형 은행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좀 누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 또 플랜 B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2024년도 532K를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플랜 B의 24년도 반감기 때 비트코인 예상 가격 SF2 모델로 돌려보았을 때 24년도 반감기 이후 532K가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 부분밖에 없어요. 24년도 때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따른 추이로 인해서 크립토 환경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하나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걸로도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다 부셔버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다 쏠려서 이렇게 가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냐, 지금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가 없으니 비트코인으로 그냥 쏠려버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듯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그냥 비트코인만 가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2019년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플랜 B에 따른 의견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에 있는 상황적 여건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단은 당장 자포 시스템이 빨리 좀 구축하고 안정화가 되어야 그쪽에 입출금이 좀 더 안정권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코인 투자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게 되겠는데 지금은 좀 쉽지 않는다. 그리고 유명인들 거래소 막 뒤지게 패고 댕기잖아요. 지금 누가 SEC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과정까지가 올해 하반기에까지 좀 나와 주어야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1억 맡기면 즉시 176만원 준다. 이자 먼저 받는 예금이 나왔다. 그게 어디냐? 토스입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물론 제 구독자님을 아주 제가 소중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런 내용도 다 확인이 가능한 점이 토스 같은 경우나 카뱅 같은 경우에는 B2B 사업을 안 해요. 네. 근데 B2C 사업만 하다 보니까 기업과 기업 간 고객 거래가 좀 있어야 이게 충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 대충 미국의 중소은행이 특히 좀 문제 있었던 퍼스트 뱅크 같은 경우에도 고객 소비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인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토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유중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이에요. 아직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토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추진 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과거 부분을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전에 있는 회사채에 있었을 때도 한전에 대부분 가격을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인상 못하다 보니까 회사채를 최대한 땡겼죠. 그러니까 어떠한 작용과 반작용이 생겼습니까? 한전 부분은 어느 정도 최대 회사채가 다 팔리긴 했지만 나머지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채들, 우량 회사채도 거의 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S급 우량채가 안 팔렸는데 A급이나 B급이 팔렸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전된 자원, 돈에 따른 자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원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말고도 다른 쪽으로 돈이 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워낙 투자하기가 아주 이상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쏠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쪽에 있는 투자 부분이 거의 다 안 들어가니까 유중을 해봐야 될, 성공적으로 될 확률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회사채로 다 빨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그때 PF 관련되었던 지원 정책이 갑작스럽게 나왔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니고서야는 시중에 있었던 유동성에 매력 있는 투자 자금 쪽으로 얘가 다 해먹었기 때문에. 근데 토스뱅크가 뭐가 매력이 있다라고 해서 유중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라고 해도 그게 참여 비중이 100%다 끝날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도 상당히 지금 힘든 시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왜 이걸 왜 할까요? 우리 코인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 짓거리 뭘 많이 합니까? 딱 보면 보이지 않나요? 예, 아무리 인터넷 뱅킹 부분에서 예금자 보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해도 이 정도면 패를 다 보여주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리석게 여기다가 돈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 맡기는데 176만 원은 즉시 지급을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풍차 돌리기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B에 있는 고객에 있는 예금 부분을 먼저 받아놓고 거기에 있는 걸 이자를 먼저 선지급 해주고 뭐 A나 C 고객한테 먼저 해주고 그 돈 갖다가 그 돈 들어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유동성을 이렇게라도 극복을 좀 해보자 라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위험하죠. 그래서 저축은행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안 좋다 분명히.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예금자 보험공사에 있는 자료도 걔네들 일 안 하죠. 예. 그분들 깔 건 까야 됩니다. 일 안 하니까 보도공시 자료도 개인들이 볼 수 있는 자료 데이터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연체율도 어마무지하게 지금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가 한 3분기에서 4분기 자료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권이 그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여기는 개인 고객이 제일 많은데 개인 고객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부분도 인터넷 뱅크가 먼저 맡겼습니다.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언론 쪽에서 먼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 뱅크 먼저 차단이 됐어요. 물론 그래도 카카뱅은 어느 정도는 팔아 제꼈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대출 자금을 땡길 수 있을 만한 수익성은 확보를 했지만 토스는 그때도 약간 뭐 진단이나 검사나 자금 확보 여력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그 부동산 쪽에 있는 그런 상품군을 거의 팔지를 못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막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본인 돈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토스가 망할지언정 예금자 보호법 되지 않냐라는 마지막 반론을 하겠지만 제가 이택 동안 저희 부모님이 IMF 세대 때 제가 초등학생 때 손잡고 같이 따라가서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예금자 보호는 돼요. 근데 확실한 거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긴 주는데 기약 없는 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긴 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너는 가장 후순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다 주고 뭐 돈 다 주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주긴 해요. 당장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못 찾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 최악으로 간다라고 하면 원금만 줍니다. 이자 부분은 지급을 안 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 푼돈 받으려고 이 돈 묶이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 한 번쯤 조심해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괜히 이거 묶이면 알면서도 넣는 게 가장 나쁜 사람인 거 아시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대형했다가 3%씩 그냥 받아가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